2025년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새해가 오늘 첫 방송입니다. 저는 을사년이라고는 새해 특별한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 교훈과 새해 다짐, 이런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0년 전 을사년에는 일본에게 외교권, 다시 말하면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또 한국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간섭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해요.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그건 분명히 늑약일 수밖에 없는 것은 배후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조정을 했지만은 왕이 집전하는, 고종이 집전하는 경운궁에 일본 군대를 수백 명 투입시켜가지고 강제적 분위기를 만들고, 그리고 끝까지 고종에게 어인을 찍도록 강요를 합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말했지만은 내용의 중요한 두 가지가, 하나가 우리의 외교권을 일본이 대리로 하겠다, 이런 행사고, 그리고 두 번째가 대한제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일본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이 외교권 행사하고 내정까지 간섭을 하면 우리는 아무 주권 국가로서 취할 행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엄격히 말하면 일제 식민지는 1905년에 벌써 출발합니다. 을사늑약 11월 17일이죠. 거기에 참석한 대신들은 권중현, 민영기, 박재순,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이화영, 이렇게 7분 같습니다. 고종까지 8분이죠. 어전 회의를 열어놓고 거기서 늑약을 강요당하는 거죠. 일본에서는 을사조약이죠.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한국의 외교권을 대신하고 내정을 간섭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의 조정 대신들이 일본으로부터 내정을 받는 것이 조선이 흥하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라,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스스로 조약을 체결을 요구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날 이미 일본은 1904년에 왕이 집무하는 경운군 전체를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험하게 해놓고 왕이 서재에 가서 임시 근무를 하고 있는, 취침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조약을 체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일본 군대가 수백 명 들어왔어요. 이런 나라의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종은 비밀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었던 만국회의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주적 국가다, 을사늑약은 무효다, 이렇게 외철하고 이준 선생, 이상설 선생, 유희종 선생을 파견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길을, 유럽의 네덜란드까지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신히 철도를 이용해서 모스크바까지 가고 거기서 가기도 하고 참 험한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엔 러시아가 초청을 해줘서 만국회의에 가는 걸로 알았는데, 국제회의죠, 좀 말하면. 근데 가서 보니까 명단에 빠져 있어요. 한국은 초청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일본의 압력에 의해서 러시아가 초청자에서 우리를 제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분통할 일입니까? 그 중에 밀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준 선생은 한을 풀지 못해서 자결을 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활복 자살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지를 가보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 활복 자살을 잘 안 해요. 일본 놈들이 아시아 하면서 그런 거 하는 거지. 어떤 이상설 선생도 조국에 돌아오는 길이 험하니까 일본 감시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즉각 체포하려고. 그래서 브라디보스크에 최재형 선생 댁 주변에 있는 조그마한 강물에서 수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신을 건지더라도 조선 조국의 독립이 될 때까지는 여기 두라고 그랬다고 해서 가보면 이상설 선생의 무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나라가 외교권과 국군 통수권, 내정 간섭권까지를 내줬다면 그건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일제 40년이라는 시간이 오는 식민지 시대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80년 전 광복은 어떻습니까? 본격적으로 일본이 아주 일본 내선일체란 이름으로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처음부터 장시개명, 학교는 전부 일본어 교육, 심지어 치안질서까지 전부 다 일본이 맡았어요. 철도를 놓고 이건 다 일본으로 곡물을 수출하고 중국을 점령하기 위한 통로로서 우리 한반도를 이용했던 겁니다. 비참하죠? 뭐 일일이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3.1운동 때 세계 앞에 우리가 평화를 가진 주장한 나라라고 선언했지만 독립국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일본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선생의 할빈에서 또 히로부미 저격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리고 윤봉길 선생의 상해 홍구공원에서의 저격, 일본 만주 주둔군, 중국 주둔군 총사령관이와 5명을 거꾸로 때렸어요. 이봉창 선생 폭탄 투척, 유관순 누나의 절절한 애국심. 유관순 여사는 판사가 사형을 언도하고 할 말이 없냐고 그랬더니 내 목숨이 하나인 것이 원통하다 그랬어요. 하나가 더 있었더라면 또 독립을 외칠 텐데 이런 절기 속에서 나라를 지킨 애국자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성은 사실입니다. 근데 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면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해요. 2차 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났어요. 연합국은 누구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이에요. 그 당시. 저쪽은 이태리, 독일, 일본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런데 같은 시대에 똑같이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프랑스는 독일에게. 그러니까 식민지랑은 자기 나라 군대를 못 가져요. 경찰도 못 갖고. 근데 어떻게 프랑스는 2차 대전이 끝나니까 승전국이 됐어요. 그리고 프랑스를 괴롭힌 독일을 갈라놔요. 그 원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광복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오고 통일국가는 반드시 돼야 되고, 그리고 일본을 갈라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힌.
근데 이상하게 일본은 건재하고 우리는 갈라지고. 왜? 대한민국 일본이 식민지니까 북에서는 러시아가, 남에서는 미군이 주둔해가지고 38도선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승전국가가 한반도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역시 우리는 주권이 없었죠. 다행히 군정 3년을 통해서 미군이 나갔고 우리는 주권을 찾아서 48년 8월 15일 재헌국회를 만든 거예요. 헌법을 갖게 됐고, 임시정부가 건국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나라의 건국은 그 나라의 법이 생겨나고 국민이 주권국가로서 헌법에 명시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헌법의 제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어요. 상해 임시정부는 외교관계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27나라하고 외교관계를 갖고 있었으니까 독립적 국가 입장에 서서 국제적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승전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는 없었어. 근데 우리는 광복군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투쟁을 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국제사회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국제사회에 룰이 있고 또 우리가 어느 땐가는 승자편에 붙어서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 독립을 쟁취했더라면 아쉬움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금년에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나라 없는 서름을 겪어야 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는 우리 후손들에게 그 추악한 나라를 물려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해 다짐을 해가는 겁니다. 이런 위기의 을사늑약을 뒤엎어서 당당한 세계에서 정말 남이 깔보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큰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다행히 해제는 됐습니다만 대통령이 탄핵에 몰려서 지금 체포영장이 나와 있어요. 6일 안으로 체포해라고. 소환에 불응했다는 조건이죠. 그 내란의 수괴라는 말을 분명히 써놨어요. 그 내란이라는 거예요. 자, 또 지난 연말이죠. 30일 날이죠. 방콕을 출발해서 오는 제주항공이 목포 무안공항이에요. 무안공항 착륙하다가 소위 에어레이저라고 항공기가 미끌려 나갔을 때 저지하는 그 방벽이죠. 사실은 레이저로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 방법을 어떻게든지 벽돌로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비행기가 동강 나가지고 181명이 죽었어요. 2명 살았으니까 179명이죠. 이건 대한민국 비행기 사고 중에 가장 큰 비행기 사고일 겁니다. 뭐 90년대 칼기 저 일본 삿포로 쪽 북해도 공항에 내리다가 소련의 미사일 맞고, 소련 전투기 미사일 맞고 바다로 떨어진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사건을 못 피하고 이렇게 대참사를 만났어요.
지금 전 국민이 애도하는 기간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처럼 시골 분들이 뭐 회갑이다, 아버지 팔순이다 해가지고 관광 갔다가 이런 처참한 일을 당했어요. 이게 또 재난입니다. 국가적 재난.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온통 한덕수 총리라도 대행을 할 때는 좀 믿음직스럽더니 대행이 나왔어요. 최상묵이라는 경제부총리가 한국의 외교권, 국군 통수권을 관리하고 안보 문제로부터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재앙을 났으니 나라 온통 지금 몰락일로 가느냐, 여기서 일어나는 모습을 세계 사람들에 보여줄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행히 한국인들은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세계에서 IMF도 제일 빨리 벗어난 나라입니다. 그때 금모으기운동이 있었어요. 우리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계속 진행해 갈 거냐, 후진국으로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처럼 폭락해가지고 추락해가지고 그 비참한 국수 끓일 냄비마저도 없어가지고 깡통을 두들기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 제발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슬기를 창출해내야 됩니다.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모든 일반 여론이나 국제사회에서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은 모든 부분에서 경제부터 전부 다 국방까지 다 선진국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데 정치만은 최하위라는 거야. 이 정치 작태를 보세요. 합리적인 방안을 창출해내지를 못해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역사적 교훈, 국력이 소멸되고 나라 안에 혼란이 가중되면 힘이 빠져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년에 갈등 비용으로 300조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광화문 맨날 여의도 인산이네 전부 비용 지출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은 통일이에요. 통일해야만 북한에 있는 자원과 남쪽에 있는 자본이 교류할 수 있어요. 그럼 공급 전쟁에서 우리는 피해를 입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북한 성장이 남쪽에 성장을 가져다 주는 거고, 사람이 살아간다는 그런 욕구는 행복을 쫓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욕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생리적 욕구예요. 먹고 사는 거죠. 두 번째 욕구가 안정의 욕구예요. 치안이 안전하고 안보가 튼튼해야 돼요. 어느 나라나 다 군대는 있고 긴장된 나라들이 주변에 많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보세요. 삶이 어떤 것인가. 다 비참해요. 비참도 상상을 못. 우리 6.25 때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것은 그렇게 가공할 만한 미사일 무기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크게 보지 않았어요. 그만한 거예요. 그래도 450만이 죽거나 다쳤어요. 지금 다시 이 땅에서 전쟁이 나면 김정은이 아마 휘바람을 불고 있을 거예요. 기회가 곧 온다. 천민, 인민이 총 걸게가지고 기회를 포착하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선진국답지 않는 짓을 해가지고 비참한 거예요. 나라가. 제발 현재 공정한 판정과 국민의 미래가 희망적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이 을사조약과 8.15 광복을 왜 우리 힘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는가, 이런 교훈을 되새기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역사적 교훈이 새로운 새해 어떤 다짐으로 와야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음성이 탁해졌어요.
이해하시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가는 제 조그마한 열이지만 성이지만 함께 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